고사리를 캐는 사람 루신 1935년. 이 작품은 모두 6개의 글로 구성된 단편 소설입니다. 1. 요즘 반년 동안 왠지 모르게 양로원 안조차도 그다리 평온하지 못하였다. 일부 노인들은 머리를 맞대고 귓속말을 하거나 들락날락거리면서 매우 부산을 떨고 있었다. 다만 백이만은 쓸데없는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 가을이 되자 그는 늙은 몸이라 추위를 몹시 싫어하여 온종일 돌 계단가에 걸터앉아 햇볕을 쬐었다. 황급한 발소리가 들려도 결코 머리를 들어보려 하지 않았다. 큰형님, 부르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숙제라는 것을 안다. 백이는 원래 예의를 가장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으므로 머리를 들어 올리기 전에 먼저 몸을 일으키고 손을 펴보았다. 동생에게 계단 옆에 앉으라는 뜻이었다. 큰형님, 시국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숙제는 나란히 앉으면서 숨가쁘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되었기에? 백이는 그제야 비로소 고개 얼굴을 돌렸다. 본래 창백한 숙제의 얼굴빛이 더욱 창백해진 것처럼 보였다. 큰형님은 상왕에게서 도망쳐 나온 두 소경의 이야기를 들으셨겠지요? 며칠 전 산의생이 말했던 것 같구나. 주위에서 듣지는 않았다만. 제가 오늘 태사인 자와 소사인 강을 방문했더니 그들이 많은 악기를 가져왔더군요. 듣자니 얼마 전에 전람회를 열었는데 참관자들이 모두 대단히 칭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당장이라도 출병할 것 같답니다. 악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킨다는 것은 선왕의 도에 어긋나는 것이지. 백이는 천천히 우물우물 말했다. 악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큰형님께서는 일찍이 상왕의 무도함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른 아침에 강을 건너면서 차가운 물을 겁내지 않는 사람의 다리뼈를 잘라 그의 골수를 보았다느니 비간왕의 심장을 도려내어 성인의 표시라는 7개의 구멍이 정말 있는지를 보았다느니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소문으로만 전해졌었는데 소경이 도망쳐 나와 사실이라고 했답니다. 더구나 상왕이 예법을 멋대로 고친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어요. 예법을 멋대로 바꾸는 자는 마땅히 응징해야 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도 역시 선왕의 도에 어긋나는 것이긴 합니다만 요새 구운 떡이 날이 갈수록 작아지더구나.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하다. 백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외출을 줄이고 말도 줄이고 그전같이 매일 태극권 연습이나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숙제는 매우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짤막하게 대답했다. 생각해 보아라. 백이는 아우가 마음속으로는 승복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이어서 말을 했다. 우리는 식격의 몸이다. 서백이 늙은이들을 부양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는 거야. 구운 떡이 작아졌다고 해서 뭐라고 말을 해서는 물론 안 된다. 세상 일이 시끄러워졌다고 해서 뭐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양로를 위해서 양로를 하는 것이로군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을 들을 기력도 없어. 백이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숙제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기침이 멎자 주위는 조용해졌다. 늦가을의 저녁 해가 두 사람의 흰 수염에 비추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2. 그러나 이런 불안은 어떻든 점점 더해갔다. 구운 떡은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밀가루도 거칠어졌다. 양로원의 사람들은 더욱 자주 귓속말을 하게 되었고 밖에서는 수레나 말이 지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숙제는 더욱 외출이 잦아졌는데 비록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불안한 기색은 백이조차도 몹시 편치 못하게 했다. 그는 이렇게 평온하게 밥을 먹는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11월 하순, 숙제는 여느 때와 같이 침상에서 일어나 태극권 연습을 하러 나갔는데 그가 뜰로 나오자 무슨 소리가 났다. 그는 양로원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대략 떡을 10개쯤 구워낼 시간이 지나서 그는 숨이 넘어갈 듯이 달려 돌아왔다. 코는 얼어서 빨갛게 되었고 입에서는 더운 입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큰형님, 일어나세요. 출병입니다. 그는 공손히 손을 내리고 백이의 침상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말소리는 평소보다 다소 거칠었다. 백이는 추위에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우애가 있는 사람이기에
동생이 조급해하는 것을 보니 이를 악물며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털가죽 윗도리를 걸치고 이불 속에서 천천히 꿈지럭거리며 바지를 입었다. 제가 막 태극권 연습을 하려는데 숙제는 형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말을 했다. 밖에서 사람과 말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기에 황급히 큰 길로 뛰어가 보았더니 과연 왔어요. 선두는 흰 비단을 두른 큰 가마로 모두 81명이 매는 것이었어요. 안에는 나무 위패가 모셔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주나라 문왕의 위패라고 쓰여 있었어요. 뒤에 따르는 자는 모두 병사들이었어요. 제 생각에 이는 틀림없이 주왕을 토벌하러 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주나라 왕은 효자여서 그는 큰일을 하려면 반드시 아버지 문왕을 앞에 모신답니다. 잠시 보다가 뛰어들어오는데 뜻밖에도 우리 양로원 벽에 공고문이 붙어 있더군요. 백이가 옷을 다 입고 나서 형제 두 사람은 방을 나왔다. 찬 기운이 왈칵 느껴져 얼른 몸을 웅크렸다. 백이는 이때껏 별로 외출해 본 적이 없기에 대문을 나서니 조금 신선하게 보였다. 몇 걸음 가지 않아 숙제가 손을 뻗어 담장 위를 가리켰다. 과연 커다란 공고문이 한 장 붙어 있었다. 지금 은나라 왕 주는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스스로 하늘을 거역하여 삼정을 파괴하고 왕의 부모 아우를 내쫓았도다. 또한 조상의 음악을 버리고 음탕한 소리를 만들어 바른 소리를 어지럽혀 부인을 즐겁게 하였도다. 고로 이제 나 발은 천벌을 삼가 감행하고자 한다. 힘쓸지어다 그대들이여 두 번 다시 하지 않고 세 번 다시 하지 않으리로다. 이에 고시하노라. 두 사람은 다 읽고 나서 아무 말 없이 큰 길을 향해 걸어갔다. 길 가는 사람들로 물샐 틈이 없었다. 두 사람이 뒤에서 실례합니다 하고 소리치자 사람들은 뒤돌아보고 흰 수염이 난 노인 두 사람인 것을 알고 노인을 받들라는 문왕의 유시에 따라 급히 길을 비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 선두의 나무 위패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지나가는 것은 모두 갑옷을 입은 군사의 대열이었다. 약 352개의 큰 떡을 구울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다른 많은 병사들이 보였다. 어깨에 맨 구류 운한기가 마치 오색 구름과 같았다. 이어서 또 갑옷을 입은 병사가 지나가고 뒤에는 키가 큰 말을 탄 문무관의 대부대가 불그스레한 얼굴에 턱수염을 기르고 왼손에는 누른 도끼, 오른손에는 흰 쇠꼬리를 든 위풍도 당당한 왕을 옹이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삼가 천벌을 행한다는 주왕 발이었다. 큰 길 양편에 늘어선 백성들은 모두가 숙연히 예를 올리며 아무도 꿈쩍하지 않았고 숨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 조용한 가운데 느닷없이 숙제가 백이를 걸고 앞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몇 필의 말머리 사이를 뚫고 나가 주왕의 말꽃비를 잡고 목충을 도두어 소리쳤다. 아비가 죽었는데 장사를 치르지 않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효라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려는 것을 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길가의 사람들도 수리아프의 무장들도 모두 놀라서 의안이 벙벙했다. 주왕의 손에 든 흰 쇠꼬리조차 구부러졌다. 그러나 숙제가 막 네 마디 말을 하고 나자 쩔그렁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여러 자루의 큰 칼이 그들의 머리 위를 내리쳤다. 잠깐! 그것은 강태공의 목소리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았다. 어찌 감히 듣지 않겠는가? 황급히 칼을 멈추었다. 보아하니 그도 흰 수염과 흰 머리에 둥글둥글하게 살찐 얼굴이었다. 의사로다. 그들을 놓아주어라. 무장들은 즉각 칼을 거두어 허리에 찼다. 한편 갑옷을 입은 4명의 병사가 나와 공손히 백이와 숙제를 향해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한 다음 두 사람이 한 사람씩 껴안고는 보조를 맞추어 길가로 데리고 갔다. 사람들은 재빨리 길을 열어 그들을 자신들의 등 뒤로 가게 했다. 사람들의 등 뒤로 가자 병사들은 다시 공손히 차렷 자세를 취하며 손을 놓고 힘껏 그들 두 사람의 등을 밀었다. 두 사람은 아얏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한 장 정도나 길가에서 휘청휘청거리다가 땅바닥에 푹 하고 쓰러졌다. 숙제는 그래도 괜찮았다. 손으로 버틸 수 있어 얼굴이 흙투성이가 되는 정도였다. 그렇지만 백이는 나이가 더 많은 데다가 하필 머리를 돌에 부딪혀 기절하고 말았다. 3. 대군이 지나간 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방향을 바꾸어 쓰러져 있는 백이와 앉아있는 숙제를 둘러쌌다. 그중 몇 사람이 그들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이들은 원래 요서지역
고죽군의 세자들인데 왕위를 양보하고 끝내는 함께 이곳으로 도망와서 선왕께서 설치한 양로원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연방 감탄하게 하였다. 몇 사람은 몸을 굽히고 머리를 꼬아 숙제의 얼굴을 보기도 하였고 한 사람은 생강탕을 끓이려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으며 몇 사람은 양로원에 연락하여 빨리 문짝을 들고 와 모셔가도록 하라고 했다. 대략 100서너 개의 떡을 구울 만한 시간이 지나도록 현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구경꾼들도 차츰 흩어져 갔다. 다시 얼마 후에야 두 노인이 문짝을 들고 뒤뚱거리며 걸어왔는데 문짝 위에는 짚이 깔려 있었다. 이것 역시 문왕이 정한 예로부터 내려오는 경로의 격식이었다. 문짝을 땅에 놓자 덜컥하고 소리가 났다. 그 울림에 배기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그가 소생한 것이다. 숙제는 놀라움과 기쁨에 함성을 지르며 그 두 사람을 도와 살그머니 배기를 문짝 위에 올려놓은 뒤 양로원으로 메고 가게 하고 자신은 옆에부터 문짝에 걸려있는 노끈을 잡고 받들어 주었다. 6, 70걸음을 갔을 때 멀리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요, 기다리세요. 생강탕을 가져왔어요. 바라보니 젊은 아낙네가 손에 질그릇 단지를 든 채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생강탕이 넘칠까 걱정해서인지 뛰는 것이 그리 빠르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가 이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숙제는 그녀의 호의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녀는 배기가 이미 깨어난 것을 보고는 매우 실망한 것 같았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더니 곧 그에게 위장이 훈훈해질 테니 천천히 마시라고 권했다. 그러나 배기는 매운 것을 싫어하였으므로 전혀 마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도 8년이나 묵은 생강으로 만든 건데 다른 집에서는 이런 것을 구할 수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는 또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녀는 다소 불쾌함을 드러냈다. 숙제는 할 수 없이 질그릇 단지를 받아들고 어르고 달래어 배기에게 한 모금 반을 억지로 마시게 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이 남은 것을 자기도 위가 아프다고 하며 전부 마셔버렸다. 눈 언저리가 빨개진 숙제가 공손하게 생강탕의 효능을 칭찬하며 그 아낙네의 호의에 감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대소동은 진정되었다. 그들이 양로원에 돌아온 후로는 아무 변고가 없었고 사흘째에는 배기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비록 이마에 큰 혹이 생기기는 했지만 하지만 위는 좋지 않았다. 관원이건 민간인이건 모두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줄곧 관본이 신문이니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는 소식들을 보내왔다. 듣자니 12월 말에는 벌써 대군이 맹진을 건넜고 제후들이 모두 도착했다는 것이다. 뒤이어 무왕의 태서 사본을 보내왔다. 이것은 특별히 양로원에 보여주기 위해 베낀 것으로 그들의 노안을 걱정하여 한자 한자가 호두할 만한 크기로 쓰여 있었다. 하지만 백이는 그래도 읽는 게 귀찮아 숙제가 읽는 것을 듣기만 했다. 다른 곳은 별게 아니었지만 단지 그 조상의 제사를 버리고 그 나라를 혼미하게 버려두었으며 라는 몇 구절을 자기 처지에 견주어 해석하고는 스스로 매우 상심하는 것 같았다. 소문도 적잖았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주나라 군사가 모기아에 도착하여 주왕의 군대와 접전을 벌였는데 싸워서 죽은 그들의 시체가 덜을 덮었고 피가 강이 되어 흘렀으며 나무 몽둥이마저 떠올라 마치 물 위에 뜬 지푸라기 같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주왕의 군대가 비록 70만이라지만 사실은 전쟁도 아예 하지도 않고 강태공이 대군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자마자 몸을 돌려 도리어 무왕을 위해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소문은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하나 무왕이 승리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았다. 그 뒤로는 또 녹대의 보물을 실어왔다느니 거교의 쌀을 실어왔다느니 하는 소문이 수시로 들려와 더욱 승리가 확실함을 증명하였다. 부상병들도 속속 돌아왔으므로 역시 큰 접전이 있었던 것 같았다. 간신히 걸을 수라도 있는 부상병들은 찻집이나 주점, 이발소, 심지어 여염집의 처마 앞이나 문간에 앉아 전쟁 이야기를 했다. 어느 곳이고 말할 것 없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얼굴에 기쁜 표정을 띠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봄이 되어 박도글이 춥지 않았으므로 걸필하면 밤늦게까지도 신이 나서 이야기하곤 하였다. 백이와 숙제는 모두 소화불량이어서 매 끼니마다 자기 몫으로 주어진 구운 떡을 다 먹을 수 없었다. 잠은 전과 마찬가지로 날이 어두워지기만 하면 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백이는 몸을 뒤척일 뿐이었고 숙제는 그 소리를 듣자니 괴롭고 마음이 아팠다. 그럴 때면 그는 언제나 다시 일어나 옷을 입고 뜰을 거닐거나
혹은 태극권 연습을 했다. 별은 뜻으나 달은 없는 어느 날 밤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고요히 잠들어 있었는데 문간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숙제는 본래 남의 얘기를 엿듣지 않았는데 이번만은 왠지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주왕이란 놈이 싸움에 패하자 녹대로 도망쳤어.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돌아온 부상병인 것 같았다. 제 얘기란 보물을 쌓아놓고 자신은 그 가운데에 앉아 불을 지르더군. 어휴, 그 아까운 것을? 이것은 분명 문지기의 소리였다. 글쎄 들어보라고. 자기만 타 죽었지 보물은 타지 않았어. 우리의 대왕께서 제후들을 거느리고 상나라로 들어갔는데 그들의 백성들이 모두 교외까지 나와서 영접을 했어. 대왕께서 척근의 사람들을 시켜 그들에게 복을 받으시오라고 인사하도록 시켰더니 그들이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더군. 곧장 들어가니까 문에 순민이라는 두 자가 크게 붙어 있었어. 대왕의 수레가 곧장 녹대를 향해 가더니 주왕이 자살한 곳을 찾아내고서는 화살 3개를 쏘고 뭐라고? 아직 안 죽었을까봐?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누가 알아? 아무튼 화살 3개를 쏘고 또 작은 칼을 뽑아 내리치고는 노란 도끼로 탁 하고 내리찍었어. 그리고는 목을 잘라 그것을 큰 백기 위에 매달았어. 숙제는 깜짝 놀랐다. 그 다음에는 주왕의 두 작은 마누라를 찾으러 갔었지. 이미 모두 목을 매달았더군. 대왕은 또 화살 3개를 쏘고는 칼을 뽑아 내리치셨지. 그러고는 검은 도끼로 그녀들의 목을 잘라 작은 백기 끝에 걸어두었어. 이렇게 되자 그 두 첩은 정말 예뻤나? 문지기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잘 모르겠어. 깃대는 높고 구경꾼이 하도 많아서 나는 그때까지도 상처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보지 못했어. 사람들 말로는 달기라고 불리는 여자는 여우가 둔갑한 요괴라더군. 근데 두 발 많은 사람처럼 변할 수 없어서 헝겊으로 싸고 있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누가 알아. 나도 그 여자의 다리는 보지 못했어. 하지만 그곳의 여자들은 정말이지 대부분 발을 마치 돼지발같이 하고 있더군. 숙제는 근엄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황제의 머리에서부터 여자의 다리까지 말하는 것을 듣자 양미간을 찡그리며 얼른 귀를 가리고 몸을 돌려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백이는 아직 잠자지 않고 있다가 가만히 물었다. 너 또 군법 연습을 했느냐? 숙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서 백이의 침상 옆에 걸터 앉아 허리를 구부리고 자신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말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침내 숙제가 잠옷 괴로운 듯 한숨을 짓고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뜻하지 않게 문왕의 법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으니 보세요. 불효일 뿐만 아니라 불인하기도 하니 그렇다면 이곳에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백이가 물었다. 제가 보기에는 역시 떠나는 편이.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몇 마디 상의한 끝에 내일 아침 일찍 이 양로원을 떠나 다시는 주나라의 떡은 먹지 않기로 하고 아무 물건도 가지고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제 두 사람은 함께 화산에 가서 야생의 열매나 나무잎들을 먹으며 자신의 여생을 보내기로 했다. 더구나 하늘은 친분에 구애되지 않고 언제나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 하였으니 어쩌면 창출이나 복령 따위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뜻을 정하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숙제는 다시 옷을 벗고 침상에 누웠다. 얼마 안 되어 백이가 잠꼬대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도 매우 기분이 좋아 마치 복령의 맑은 향기를 맡는 것 같았다. 이어서 그도 복령의 맑은 향기 속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 4. 다음날 두 형제는 평상시보다 일찍 잠이 깨었다. 세수를 한 뒤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사실 지닐 만한 것도 없었지만 빈손으로 낡은 양가죽 도포만은 아까워서 이제까지 늘 걸치던 대로 걸치고 지팡이와 먹다 남은 구운 떡을 가지고 산책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곧바로 양로원의 대문을 나섰다. 이제 영원히 이별이라고 생각하니 미련을 떨쳐버릴 수 없는 듯 그들은 힐끔힐끔 뒤를 돌아다 보았다. 거리에는 아직 행인이 드물었다. 만나는 이라고는 잠이 들 깬 채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여인이 고작이었다. 교외에 가까이 왔을 무렵에는 해도 이미 높이 떠올라 있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아졌다. 비록 그의 모두가 고개를 쳐들고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으나 그들을 보자 역시 전과 같이 길을 비켜주었다. 나무도 많아졌고 이름 모를 낙엽수에는 벌써 새싹이 돋아나 얼핏 보면 마치 회록색 아지랑이 같다.
그 사이로는 송백이 섞여서 흐릿한 가운데도 여전히 푸르름을 드러내고 있었다. 눈앞이 훤히 트여 자유롭고 아름다웠다. 백이와 숙제는 마치 젊음이 되살아난 듯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마음도 매우 상쾌했다. 다음 날 오후 그들은 몇 갈래의 갈림길과 마주쳤다. 그들은 어느 길이 더 가까운지 결정할 수 없어 맞은편에서 오는 노인을 보고는 그에게 가서 부드럽게 물었다. 절은 아깝게 됐군요. 그 노인이 말했다. 조금만 일찍 와서 아까 지나간 그 한때의 말을 따라갔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은 우선 이 길로 가는 수밖에 없군요. 앞으로도 갈림길이 많으니까 다시 물어보시오. 숙제가 정오경으로 기억하고 있을 무렵에 그들은 몇 명의 부상병과 늙은 말, 여인 말, 다리를 저는 말, 병든 말 등 한 무리와 만났는데 그들이 등 뒤로 들이닥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밟혀 죽을 뻔했다. 그래서 숙제는 내친 김에 그 노인에게 그 말들을 뭐하려고 몰고 가는 거냐고 물어보았다. 당신은 아직 모르셨소? 노인이 대답했다. 우리의 대왕께서 이미 천벌을 삼가 행하셨소. 그러니 더는 군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게 되었소. 그래서 말을 화산 기슭에 놓아주러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을 화산 남쪽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요. 아시겠소? 우리는 또 소를 도림불판에 놓아주었소. 이번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태평하게 밥을 먹게 되겠죠. 그러나 이 말에 두 사람은 머리에 찬물을 한 통씩 뒤집어 쓴 듯 동시에 소름이 꽉 끼쳤다. 하지만 여전히 내색을 하지 않고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일러준 길을 걸어갔다. 어찌하랴? 이 말을 화산 남쪽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들이 꿈에 그리던 고장을 짓밟아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때부터 안절부절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내심으로는 어수선하였으나 입으로 말은 하지 않고 여전히 걸어서 저녁녘엔 거리 높지 않은 황토 언덕 가까이에 이르렀다. 언덕 위에는 약간의 숲과 몇 칸짜리 흙집이 있었다. 그들은 길에서 서로 상의한 끝에 그곳에서 하룻밤을 쉬어가기로 정했다. 언덕 기슭까지 10여 걸음 남짓 남았을 때 숲속에서 건장한 사나이 5이 뛰어나왔다. 머리에는 흰 수건을 두르고 몸에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우두머리는 큰 칼을 들고 다른 4명은 모두 나무 몽둥이를 들고 있었는데 언덕 아래에 이르자 한 일자로 쭉 늘어서서 길을 가로막으며 일제히 공손하게 절을 한 다음 큰 소리로 외쳤다. 노인장, 안녕하십니까? 그들 두 사람은 흠칫 놀라 두세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백이는 떨기 시작했으나 그래도 숙제는 유능했다.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소인은 화산대왕 소군기라고 합니다. 칼을 든 사나이가 말했다. 여기서 동생들을 거느리고 노인장들에게서 약간의 통행세를 얻을까 합니다요. 우리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소, 대왕? 숙제는 점잖게 말했다. 우리들은 양로원에서 나온 사람들이라오. 아니, 소군기는 깜짝 놀라더니 곧 정중하게 절을 하였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분명히 천하의 대로시겠군요. 저희들은 선왕의 가르침을 받들어 극진히 노인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작은 기념품이라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숙제가 대답이 없는 것을 보자 큰 칼을 휘두르며 소리를 높여 말했다. 만일 노인장들이 이 이상 사양하신다면 소인들은 삼가 하늘이 시키는 수색을 행하고자 노인장들의 귀하신 몸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곧 두 팔을 들었다. 몽둥이를 든 한 사나이가 두 사람의 가죽장삼, 솜저고리, 속옷을 헤치고 샅샅이 뒤졌다. 둘 다 빈털털이야. 정말 아무것도 없군. 그 사내는 얼굴 가득히 실망의 빛을 띠고 소군기 쪽으로 머리를 돌리며 말했다. 소군기는 백이가 떨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가까이 다가가서 공손히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노인장, 두려워 마십시오. 상해의 패거리 같으면 돼지 껍질을 벗기듯 하겠지만 우리는 문명인이랍니다. 그런 못된 짓은 하지 않지요. 아무런 기념품도 없다면 우리 자신의 불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 당신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꺼지면 되겠소. 백이는 대답은커녕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숙제와 함께 큰 걸음으로 땅만 바라보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이미 5사람은 옆으로 비껴서서 길을 터놓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앞을 지나갈 때 공손히 두 손을 내리고는 일제히 물었다. 가시려고요? 차라도 드시지 않고? 안 마셔요, 안 마셔. 백이와 숙제는 걸어가면서 대답하는 한편 연방 고개를 끄덕였다. 5.
말을 화산 남쪽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화산대왕 소군기 때문에 두 분 의사는 화산이 무서워졌다. 그래서 다시 상의한 끝에 방향을 북으로 돌렸다. 밥을 구걸하면서 새벽에 길을 떠나고 밤에는 자면서 마침내 수양산에 다다랐다. 그곳은 분명 좋은 산이었다. 높지도 않고 깊지도 않은 데다 큰 숲이 없었으므로 호랑이나 늑대 걱정도 없었고 강도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이상적인 언둔처였다. 두 사람이 산기슭에 이르러 바라보니 새로 돋아난 잎은 엷은 녹색이고 땅은 황금빛이며 들에 난 풀에는 붉고 흰 작은 꽃이 피어 있어서 참으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쾌하고 눈이 즐거웠다.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지팡이로 산길을 짚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 이윽고 바위가 위로 튀어나와 바위 동굴처럼 되어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앉아 땀을 닦으면서 한숨을 돌렸다. 이때 해느님이 서쪽으로 기울었고 날기에 지친 새들은 숲으로 돌아가며 짹짹 요란하게 울어대고 있어 산에 오를 때처럼 그렇게 고요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마저도 신선하고 유쾌하게 느껴졌다. 양털 가죽 장삼을 바닥에 깔고 잠자리 준비를 한 숙제는 큼직한 주먹밥을 2개 꺼내어 배기와 함께 배불리 먹었다. 이것은 오는 길에 얻어서 먹다 남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작정은 했지만 그것은 수양산에 들어간 이후에나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날 저녁에는 그것을 다 먹고 다음 날부터는 굳게 자신들의 뜻을 지켜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로 했다. 아침 일찍 그들은 까마귀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었다가 다시 잠들었다. 일어났을 때는 벌써 낮이 가까운 무렵이었다. 백이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다. 숙제는 하는 수 없이 혼자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동안 돌아다니다가 이 산이 높지도 깊지도 않아 범과 늑대와 도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 장점이긴 하나 이것 때문에 결점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래가 바로 수양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나무를 하는 늙은이나 아낙네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놀러오는 아이들까지도 들어오므로 먹을 만한 야생 열매 같은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도 그들이 벌써 따가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자연히 복령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에 비록 소나무가 있기는 하지만 고송이 아니어서 뿌리에 복령이 열렸을 것 같지 않았다.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자신은 호미가 없으니 어쩔 방법이 없었다. 이어서 또 창추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는 단지 창추의 뿌리만을 보았을 뿐이지 그 잎의 모양은 전혀 알지 못했다. 온 산의 풀을 모두 뽑아볼 수도 없으니 설사 창출이 눈앞에 있더라도 알아볼 수 없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온 얼굴에 열이 올라 그는 머리를 마구 집어뜯었다. 그러나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마침 좋은 생각이라도 떠올랐는지 소나무 옆으로 다가가 숲 품에 솔잎을 가득 따서 담았다. 그리고 시냇가로 가서 돌을 2개 주워들고 그것으로 솔잎 겉면의 푸른 껍질을 찧어 냇물에 씻은 다음 다시 또 곱게 찧어서 경단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또 아주 납작한 돌조각 하나를 주워들고 바위 굴로 돌아왔다. 숙제야, 무언가 얻은 것이 있느냐? 배가 고파 반나절이나 쪼르륵 소리만 나는구나. 백이는 그를 보자마자 물었다. 큰형님, 아무것도 없네요. 뭐 이런 거라도 잡숴 보시죠. 그는 근처에서 돌을 2개 주워다가 납작한 돌 조각을 받쳐놓고 그 위에 솔잎을 올려놓고는 마른 나무가지를 올려다가 아래에 놓고 불을 지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비로소 젖은 솔잎이 찌익찌익하는 소리를 내더니 향긋한 냄새를 풍겨 두 사람으로 하여금 군침을 삼키게 했다. 숙제는 기뻐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강태공의 85살 생일잔치 때 축하 인사차 갔다가 잔치 자리에서 얻어들은 방법이었다. 냄새를 풍긴 뒤에는 거품이 나오면서 점점 말라들더니 바로 과자가 되었다. 숙제는 털가죽 잠상의 소매로 손을 싸고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돌조각을 받쳐들고 백이 앞으로 가져갔다. 백이는 후후 불면서 식히다가 마침내 한 조각을 떼어 급히 입에 넣었다. 씹을수록 그는 더욱 눈살을 찌푸렸다. 목을 늘려 몇 번이고 삼키려다가 결국에는 웩 하고 뱉어내고는 원망스러운 듯이 숙제를 보면서 말했다. 쓰고 거칠고. 이에 숙제는 마치 깊은 못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완전히 절망해버렸다. 떨면서 한쪽을 떼어 씹어보았더니 정말 전혀 먹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쓰고 거칠고. 숙제는 단번에 기백을 잃고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생각 중이었다. 필사적으로
깊은 못에서 기어 나오려는 것처럼 오직 앞을 향해 기고 또 기어가듯이 생각했다. 끝내는 자신이 어린아이로 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고죽군의 세자로서 보모의 무릎에 앉아있다. 이 보모는 시골 사람으로 그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황제가 치우를 무찌른 이야기, 대우가 무지기를 사로잡은 이야기, 그리고 시골 사람들은 흉년에 고사리를 먹는다는 이야기 등등. 그는 또 자기가 고사리의 모양을 물었던 일을 생각해냈다. 또 산 위에서 바로 그런 것을 보았던 것도 생각이 났다. 그는 갑자기 힘이 나는 것을 느꼈다. 즉시 일어나 풀숲을 내치며 곧장 고사리를 찾으러 나갔다. 과연 고사리는 적잖에 있었다. 1, 2도 채 가지 않아 옷에 반이나 차도록 땄다. 그는 고사리를 시냇물에 씻어가지고 돌아와 솔잎을 익혔던 납작한 돌 조각에 그대로 익혔다. 잎이 암록색으로 변하면서 익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큰형에게 감히 먼저 권할 수가 없어서 한 개를 집어들어 자기 입에 넣고 눈을 감고 씹어보았다. 어때? 백이가 조급하게 물었다. 맛있는데요? 두 사람은 싱글벙글 웃으며 익힌 고사리를 맛보았다. 백이는 2번이나 더 집어먹었다. 왜냐하면 그는 형이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그들은 매일 고사리를 뜯었다. 처음엔 숙제 혼자서 뜯으러 가고 백이는 그것을 익혔다. 나중에는 백이도 건강이 다소 회복된 듯 싶자 그도 뜯으러 나갔다. 조리법도 다양해졌다. 고사리탕, 고사리찜, 고사리장, 익힌 고사리, 고사리 싹탕, 풋고사리 말림. 그러나 근처의 고사리는 점차 거의 다 뜯겨졌다. 비록 뿌리가 남았다고 하나 금방 새순이 돋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매일 멀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몇 번이나 이사를 하기도 했으나 이후의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새로운 거처도 점차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고사리가 많고 냇물이 가까운 곳이어야 하는데 그런 편리한 곳이 수양산에는 사실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숙제는 백이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중풍이라도 걸릴까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백이 들어 자기 혼자서 고사리를 뜯으러 갈 테니 형님은 집에 앉아 정같이 고사리 익히는 일만 담당하라고 강력히 청했다. 백이는 한사코 괜찮다고 사양하더니 결국 성낙했다. 그 이후로는 비교적 한가롭고 편안하게 지냈다. 그런데 수양산에 사람의 왕래가 잦고 백이도 할 일이 없다 보니 성질이 약간 바뀌었다. 전에는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수다스러워져서 아이들과 어울린다거나 나무꾼과 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아마도 일시적인 흥 때문이거나 아니면 남들이 그를 늙은 거지라고 불렀기 때문인 것 같다. 그는 마침내 그들 두 사람은 원래 요서의 구죽군의 아들로 그가 마다이이고 또 하나는 셋째라는 것. 부친이 살아계실 때 그 자리를 셋째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셋째가 항사코 형에게 양보했다는 것.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고 귀찮은 것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뜻밖의 셋째도 도망쳐 나와 두 사람이 길에서 마주쳐 함께 서백무왕을 찾아와 가서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었던 일. 또 뜻밖에도 주나라 왕이 신라로서 임금을 시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나라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고 수양산으로 도망쳐와서 덜풀을 먹으며 연명할 수밖에 없게 된 일 등을 말했다. 숙제가 알고 형의 수다를 나무랐을 때는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어떻든 감히 형을 나무랄 수는 없었다. 다만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형에게 자리를 물려주려 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히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숙제의 예상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그 결과는 매우 나빴다. 그들의 일이 줄곧 마을에서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고 일부러 그들을 구경하러 산으로 오는 자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을 유명인사 취급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괴물이나 골동품인 양 취급했다. 심지어는 뒤를 쫓아다니며 고사리 뜯는 것을 보기도 하고 둘러서서 어떻게 먹는지를 구경하기도 했다. 손짓 발짓으로 별의별 질문을 해와서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또 겸손하게 대해야지 가령 조금이라도 부주의하여 눈썹이라도 찡그리게 되면 성질을 부린다는 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론은 그래도 좋게 말하는 쪽이 많았다. 나중에는 처녀와 부인들까지도 집 몇 사람 구경을 하러 왔는데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는 모두 고개를 저으며 별 볼 일 없더라며 속았다고 말하였다. 소문은 마침내 수양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소병군까지 움직이게 했다. 그는 본시 달기의 외숙의 양녀의 남편으로 제주라는 관직에 있었다.
그는 1000명이 은에서 떠났음을 알고는 수레 50대의 폐물과 600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현명한 군주에게 투항했던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무왕은 이미 맹진에 결집하기 며칠 전이었으므로 군무에 바빠 적당한 부서를 그에게 줄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 수레 40대의 폐물과 750명의 노비를 주고 별도로 수양산 기슭에 비옥한 땅 2경을 주어 마을에서 팔교학 연구를 하게 하였다. 그는 문학을 좋아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문맹이라 문학 개론조차도 몰랐다. 그렇게 오랫동안 답답했던 터라 곧 하인에게 가마를 매게 하고는 두 노인을 찾아서 문학, 특히 시가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시인이었고 아마 시집도 한 권 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가마에 오른 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끝내 벌컥 화를 내기까지 하였다. 그는 그 두 녀석은 시가를 논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여겼다. 첫째는 궁하여 생활을 꾸리기에 틈이 없으니 어떻게 좋은 시를 쓸 수 있겠는가. 둘째는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니 시의 도누함을 잃고 있다. 셋째는 따지고 드는 것이 있어 시의 온유함을 잃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품격인데 모두가 모순투성이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는 대의에 의해 엄연하고도 단호하게 비판했다. 무릇 하늘 아래 임금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고 하는데 설마 그들이 먹고 있는 고사리인들 우리 성상폐하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무렵 백의와 숙제는 날로 수척에 갔다. 이것은 결코 접대하기에 바빠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참관하러 오는 사람이 도리어 점차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괴로운 것은 고사리 또한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매일 한 줌을 찾는데도 대단한 노력을 들여야만 했고 많은 길을 걸어야만 했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재앙이 겹쳤다. 우물에 빠졌는데 위에서 또 큰 돌이 떨어지는 격이라고나 할까? 어느 날 그들 두 사람이 익힌 고사리를 먹고 있는데 쉽사리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날 점심은 오후가 되었어야 간신히 차려졌다. 이 점심을 먹는 중에 갑자기 20살가량의 여자가 나타났다. 전에 보지 못하던 여자로 차림새를 보아 부잣집 한여인 듯 했다. 식사하십니까? 그녀가 물었다. 숙제가 얼굴을 들고 얼른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무엇인가요? 그녀가 또 물었다. 고사리요. 백이가 말했다. 어째서 이런 걸 드시나요? 우리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백이가 막 말을 꺼내는데 숙제가 급히 눈짓을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몹시 영리한 듯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녀는 냉소를 머금더니 넘넘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무릇 하늘 아래 임금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먹고 있는 고살인들 설마 우리 성상폐하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백이와 숙제는 똑똑히 들었다. 마지막 한 구절에 이르러서는 마치 큰 천둥소리를 듣는 것만 같아 정신이 아득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 계집종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고사리는 물론 먹지 않았다. 아니, 먹을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보는 것조차 부끄러웠다. 그것을 치워 놓으려고 해도 손을 들 수가 없었다. 마치 몇백 건의 무게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글입니다. 6. 나무꾼이 산 뒤의 바위굴에서 백이와 숙제가 한데 웅크리고 죽은 것을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약 20일 후의 일이었다. 썩지 않았던 것은 비록 여위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낡은 양피 장삼은 깔려있지 않았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큰 소동이 벌어져 많은 무리의 구경꾼들이 몰려와 밤중까지 잇따라 소란을 떨었다. 결국 몇몇 호사가들이 황토로 그들을 묶고서는 상해하여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몇 자를 새겨 후세에 고적으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온 마을에 글자를 쓸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소병군에게 가서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병군은 써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써줄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해. 그는 말했다. 둘 다 바보들이야. 양로원으로 도망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속세로부터 초연하지도 않았어. 수양산으로 도망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그런 와중에 시를 지으려고 했어. 시를 짓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주제에 불만을 드러내려고 했어. 분수를 지키며 예술을 위한 예술에 힘쓰려고 하지 않은 것이야. 보게나 이따위 시에 참된 연구성이 있겠나? 저 산에 올라 거기 고사리를 뜯는도다. 강도는 다른 강도로 바뀌었을 뿐인데도 그 그릇됨을 알지 못하는도다.
신농, 우, 하가 순식간에 사라졌으니 나 또한 어디로 갈 건가? 아, 죽을 거나 불우한 이 운명이여. 자네들 보게 이 무슨 말투인가? 온유도누한 것이라야 시가 되는데 그들이 지은 것엔 원망뿐만 아니라 온통 욕이야. 꽃은 없고 가시만 있어도 안 되거늘 하물며 욕뿐이지 않나? 문학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들은 조상의 유업을 버렸으니 또한 효자도 아니고 여기서 또 조정의 정치를 비난했으니 더욱이 착한 백성 같지도 않아. 나는 쓰지 않겠어? 그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기세가 그친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반대의 뜻이라는 것은 알았으므로 역시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다. 백이와 숙제의 장례는 이렇게 일단락이 지어졌다. 그러나 여름날 밤에 바람을 쏠 때면 그래도 가끔 그들의 일이 화제에 오르곤 했다. 어떤 이는 늙어 죽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이는 병들어 죽었다고도 하였으며 어떤 이는 양틀 장삼을 빼앗아간 강도에게 살해당했다고도 말했다. 후에 또 어떤 이는 사실은 일부러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소병군의 집 하녀인 아금저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일이 있기 10여일 전에 그녀가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몇 마디 놀려주었는데 바보는 언제나 화를 잘 낸다고 아마 화가 나서 먹는 걸 끊고 게으름을 부리다가 그 게으름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것일 거라고 했다. 이래하여 많은 사람들은 아금제에게 탐복했고 그녀를 영리한 여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치게 냉혹하다고 비난했다. 아금제는 백이와 숙제가 죽은 것은 결코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다. 물론 그녀가 산에 올라가서 몇 마디 농담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단지 농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두 바보가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고사리를 먹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그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커다란 행운을 불러왔던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주 좋으시거든요. 그녀가 말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게으름을 부려 곧 굶어 죽으려는 것을 보시고 암사슴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젖을 먹여주도록 분부했던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뗄 나무를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앉아있기만 하면 매일 사슴의 젖이 절로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천한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더니 그 셋째 동생이라는 자 이름이 뭐라더라? 그 자는 한술 더 떠서 사슴의 젖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요. 그는 사슴의 젖을 마시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사슴은 이렇게 살이 쪄 있으니 잡아먹으면 틀림없이 맛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슬그머니 팔을 뻗쳐 돌을 집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슴이 신통한 동물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지요. 사슴은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알고 즉시 한달음에 도망갔지요. 하나님도 놈들의 탐욕스러움이 싫어져서 암사슴에게 앞으로는 가지 말라고 시켰어요. 보세요. 그래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디 내 말 때문이에요?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 탐욕스러운 입 때문이죠.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은 끝에 가서 모두 깊이 한숨을 쉬면서 왠지 모르게 자신들의 어깨마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가끔 백이와 숙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마치 그들이 바위 벽 밑에 쭈그리고 앉아 흰 수염이 난 입을 크게 벌리고 열심히 사슴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이 아련히 보이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